제가 두 번째 영혼의 실제와 두뇌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뇌주의는 뭐냐? 두뇌에서 정신이 생겨난다는 주장입니다. 자,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자서전을 냈어요. 자서전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14살 때 제가 두뇌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때는 뭐 어느 책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뇌주의자였다가 29살 때 영혼의 실제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제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2016년도에 수영로 선교센터에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뇌과학과 기독교적 인간이해.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한다니까 아이고 이게 뭐냐 이거 너무 신기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제 거기에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크리스찬 의사 두 분, 크리스찬 교수 한 분, 뇌과학자, 심리철학 하시는 5명의 크리스찬들이 왔는데 결론이 뭐냐?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영혼이 없다니 이런 말을 하다니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사실 올해 2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인간 정신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적인 신앙이죠. 영혼과 몸이 연합을 해서 정신이 만들어지고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지옥과 천국을 간다. 반면에 두뇌주의는 정신은 두뇌에서 만들어지고 죽으면 정신은 없어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스티븐 호킹 말씀했는데 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영이 돌아왔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영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영이 돌아오면 살아나고 영이 떠나면 죽는다는 걸 나타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 또 베드로는 장막을 벗어난다. 바울은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고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을 반복적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죠. 자, 그다음에 다른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완악하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영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내 영혼이 내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들이 몸 안에 거하고 몸을 조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귀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혼의 실존은 하나님의 실존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하고 별개의 존재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명한 증거를 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영혼의 실제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정신이 두뇌에서 생겨난다는 두뇌주의가 어떤 거냐? 정신은 조금 전에 아까 말했듯이 뇌의 생물학적 현상. 그래서 사고나 감정이나 기억 이런 건 전부 다 물리학적 현상이다. 신경과학은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 인지과학은 마치 소프트웨어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뇌주의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정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의식은 사실은 두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윤리, 철학, 종교는 전부 다 두뇌가 만들어냈고, 영혼이나 자아나 자유의지, 윤리 같은 전부 다 환상이고, 인간의 진정한 실체는 뭐냐? 두뇌에 의해서 작동하는 고성능 컴퓨터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이제 두뇌주의자의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교과서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고등학교 보건교과서를 보면 덜셈미디어 보면 감정과 기억에 관련하는 해마와 편도체가 있는 뇌의 번영계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전전두엽이 뭐예요? 뇌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덜세 미디어를 보면 전두엽은 생각, 판단, 계획, 충동 조절,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한다. 또 번영계는 대뇌피질과 사인의 사이 위치하며 학습, 기억, 감정을 감당하는 부분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주요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보건 시간에. 그다음에 보면은 도서 출판 담음도 보면은 전전두엽이 뭐냐? 상황 판단, 올바른 결정, 통찰, 감정과 욕망 조절, 계획, 추진, 창의력을 담당한다. 그다음에 인간의 성욕은 본능과 감정의 영역인 대뇌 번영계의 시상하부에서 시작되지만 이성의 영역인 대뇌 심피질에서 조절할 수 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 중학교 들어와 있어요. 보면은 행동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데 관여하는 전두엽. 그다음에 씨맛에는 아예 요거를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뇌관, 번영계, 대뇌. 뇌관은 그냥 생명 현상을 하는 거. 이건 파충류의 뇌다. 번영계는 포유류의 뇌. 요거는 본능의 되고요. 그다음에 대뇌는 인간의 뇌. 요거는 이제 언어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전두엽, 전전두엽 피질, 대뇌심 피질은 생각, 판단, 계획 이런 거하고 이성의 영역. 번영계는 뭐냐? 요거는 감정과 본능의 영역이다.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전두엽, 이성, 번영계는 감정. 이미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나중에 뭐 우리가 아무리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미 다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게 정말 그렇게 밝혀진 사실이냐? 자, 그럼 한번 뇌과학을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책을 인용을 했는데 하나는 나는 뇌입니다 하는 요건 일반적인 서적이고요. 하나는 인지신경과학 입문서. 요거는 전문 서적이에요. 두 개를 주로 이제 제가 참고했습니다. 뇌과학에서 이 정신 활동을 연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동물 실험.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막 동물의 뇌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종간의 유사성을 기반하지만 동물은 언어를 못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는 영이 없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두뇌 손상자 조사. 그러니까 두뇌가 좀 손상 입은 사람은 어떤 장애가 생기느냐 이걸 봐요. 근데 사실은 뇌 손상은 보통은 불명확하고 죽은 후에야 해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손상하고 죽음 사이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손상된 부위가 변화가 되면서 처음 상처와 부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두뇌를 연구하는 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데 수많은 요새 방법이 생겼어요. 뇌파 기록, 양전자 방출, 단청 촬영, 자기뇌 기록법 이런 것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 찍잖아요. MRI 찍는데 이걸 동영상을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MRI를 동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뭐 생각을 한다든지 불안하면 어느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딱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뇌를 잘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두뇌 안에는 수백억 개의 뉴런이 있고 그게 수조 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하나 뉴런의 그거를 다 안다 해도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뇌가 네 개로 돼요. 네 개. 앞에가 전두엽, 뒤에가 후두엽, 위에가 두정엽, 옆에가 측두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두뇌에 대한 몇 가지 신비를 제가 뇌과학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는 거 몇 가지만 소개하겠어요. 첫째는 시각입니다. 시각. 우리 눈을 보면은요,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눈도 반으로 나눕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은 왼쪽 뇌, 오른쪽은 오른쪽 뇌. 이렇게 딱 나눠져요. 지금 보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웨슬렉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대뇌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대뇌로 가게 되면 그거를 조금 전에 보면은 1차 시각 피질, 이걸 V1이라 그래요. 자, 그걸로 가는데 이 V1의 뉴런들은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그 뉴런 하나하나가 어떤 거는 수직선, 어떤 거는 수평선, 어떤 거는 20도 꺾인 각도,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움직이는 거, 어떤 거는 색채, 이렇게 이 뉴런들이 전부 다 분업을 하고 있어요. 분업. 그 다음에 또 그 V1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쪽으로 두정엽으로 가면은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확인하고요. 또 어떤 거는 축두엽으로 가는 거는 그 물체가 무엇이냐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두뇌가 기능이 분업이 딱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분업을 한 것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또렷한 영상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 흐릿합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뉴런 하나하나가 다양한 기능을 갖고 또 어떤 거는 물체가 뭐냐, 물체에 어디가 있느냐 하다가 그게 딱 합쳐져 가지고 또렷한 영상을 만들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뇌가 신비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전두엽하고 두정엽을 중앙으로 나누는 게 중앙열이라 그래요. 중앙열. 계곡이죠. 중앙열. 근데 앞쪽에 있는 것이 운동. 그러니까 전두엽 쪽에 있는 것이 운동을 담당하고요. 그 중앙열에서 약간 뒤 두정엽 쪽에 있는 것이 촉각, 체감각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이제 어떤 의사가 이제 두개골 수술하나 다 열어놓고 그 운동 영역을 이제 자극을 해요. 전기 자극을 합니다. 어느 부분을 딱 전기 자극하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극하는 데 따라서 신체 움직임이 생깁니다. 근데 그 본인은 자기가 안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움직였어요. 선생님이 나를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 다음에 체감각 영역에도 이제 전기 자극을 주면 그 부분에 촉각이 느껴요. 그러니까 참 이 대뇌 안에도 지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 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것도 보면은 손상자가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클라이브 웨어링이라는 사람이 있고 헨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웨어링이라는 사람은 뇌염에 걸린 후에 극단적인 기억 상실에 걸렸고요. 이 헨리 모리슨은 간질 때문에 측두엽을 잘라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뇌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기억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왜? 어떤 기억은 그대로 하는데 또 어떤 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여러 가지 형태에 있고 또 어떤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다. 해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가지고 칼 레슐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쥐에다가 미로를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학습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그 쥐의 뇌를 체계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발견하고 싶은 것은 그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시험을 오랫동안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칼 레슐리의 제자가 도널드 웹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승님을 이어받아서 계속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1949년도에 뭐라고 발표하느냐? 기억은 특정 장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뇌 전체에 네트워크 형태로 저장된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형태로 하는 것을 우리가 햅의 기억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흥분하는 뉴런은 시냅스로 서로 연결돼서 기억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억되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정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리학 지식이 두뇌 어디 부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 SF 영화 2014년도에 나온 SF 영화인데 이게 제목이 루시입니다. 이 루시의 여주인공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에 있는 그 모든 거를 USB에 담아가지고 불멸의 존재가 됐다. 뭐 이런 환상적이죠. 이제 뇌과학은 지금 뭐 전혀 모르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자꾸 보면은 마치 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뭐 다 알 것처럼 이렇게 환상을 심어줍니다. 감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장소주의적 관점. 요거는 이제 어느 특정 뇌 영역에 어떤 감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장소주의적 관점이라고요. 구성주의적 관점은 그게 아니다. 여러 뇌 영역이 네트워크돼서 감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에 대한 관련 뇌 구조물을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했던 번영계랑 이렇게. 근데 이 번영계도 어디까지가 번영계인지를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번영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감정도 마찬가지에
어떤 특정한 감정 준추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부분이 감정을 일으키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수많은 그 뇌의 구조물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대다수의 그 신경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관련된 뇌 구조물이 뭐라고까지는 말하지만 실제로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이제 대표적인 실어증,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브로카 실어증은 뭐냐면은 듣는 말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말을 잘 못해요. 베르니케 실어증은 말은 잘하는데 듣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이 이제 손상이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이 언어는 사실 기억이라는 걸 기반으로 합니다. 아까 기억도 두뇌 전체에 네트워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 두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 요걸 이제 아까 말 교과서에 나왔듯이 전두엽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전두엽 손상자들, 전두엽 안에도 이제 여러 부분이 있겠지요. 배외측 전두 손상, 그다음에 안화 전두 손상 두 가지 있는데 배외측 전두 손상하게 되면 이제는 행동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다음에 영역 의존성 행동을 합니다. 영적 의존성 행동이라는 것은 옷이 있으면 입으려고 하고 뭐 마실 게 있으면 마시려고 그러고 그런 거를 이제 하고요. 안화 전두 손상을 입으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뭐 물건 훔치기 이런 하고 싶은 걸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런 손상자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분열증, ADHD 전부 다 전두엽의 문제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정말 전두엽이 손상됐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엽이 중요한 뇌 구조하고 다 연결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통합해서 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증거는 있지만 실제로 뭐 집행 기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건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단순한 기능, 뭐 시각이라든지 촉각, 그다음에 행동 이런 거는 특정 영역과 관계되는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복잡한 거, 기억, 언어, 감정 이런 것들은 두뇌 전체가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뇌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은 뭐냐? 어떤 영역, 두뇌 영역이 어떤 정신과 관련이 있다. 그까지는 우리가 밝혀졌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억이나 감정이나 뭐 언어나 뭐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관장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되죠. 또 뇌가 결정했다 이런 거는 하면 되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덜세미디어의 예를 들게 되면 전두엽은 생각, 판단, 계획, 충동 조절,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등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그래서 번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전두엽이 뇌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고 있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예요. 마음이 계획한 걸 실행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두뇌주의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조금 소개하게 되면 영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6.9%, 영의 세계가 없다는 생각은 38.3%. 그 제법 많죠. 영의 세계가 없다는 사람. 그리고 한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있다는 사람이 8% 정도 더 많지요. 그다음에 영혼이 있느냐 없냐. 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보다 영의 세계에 있다는 사람은 조금 더 많습니다. 48.8%. 영혼이 없다는 사람은 39.9%. 그러니까 40%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을 때 성별을 보면 여성들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반면에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연령을 보게 되면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없다는 사람 이렇게 영혼이 존재하고 나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존재 여부가 종교를 보게 되면 개신교가 제일 높습니다. 70몇 %가 영혼이 있다.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60% 가까이가 영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개신교에도 영혼이 없다는 사람이 한 20%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혼이 없다는 사람이 한 20% 돼요. 그 다음에 영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있다고 하는 사람이 45.6%, 없다는 사람은 43.2%, 불과 2%밖에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라든지 영의 세계는 있다고 하지만 영적 존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이것도 종교 분류를 보면 개신교가 그래도 한 80%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타 종교는 좀 적습니다. 물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영적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지 60%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적 존재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영적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영적 존재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할 때는 72.9%. 그러니까 있어도 실제 삶에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영적 존재를 믿고 또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분포를 보면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41.3%, 그 다음에 개신교가 26%, 불교가 17%, 천주가 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별을 보면 여성들이 뭐 불교나 개신교나 천주 항상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을 보게 되면 개신교가 주로 많은데 나이가 많으면 70세 이상 되면 불교하고 개신교가 거의 비슷해요. 불교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종교 없음을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70세가 넘으면 20% 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없던 사람도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종교를 갖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으로 영혼의 존재를 알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65%가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는 23.4%,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물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 동의하느냐 안 할 때 동의하지 않는다가 53.5%.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한다는 사람은 33.3%.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의 3명당 1명은 유물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 종교가 뭐냐?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기독교도 지금 아까 보면 26%밖에 안 됩니다. 유물론은 33.3%.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교는 유물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물론과 종교의 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물론 기독교가 유물론을 제일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 개신교 중에서도 유물론을 동의하는 사람이 20%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10명당 2명은 유물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0%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10명당 7명만 제대로 좀 믿고 2명은 유물론을 오히려 더 지지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는 건 10%. 근데 타종교는 더 심하죠. 타종교는 뭐 불교나 천주교를 보면 30%가 유물론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타종교는 더 심하지만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도 20%가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보면은 동의한다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유물론자는 아니에요. 종교가 없다고 해서 유물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반반씩 유물론을 믿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아까 그 영혼의 존재도 보게 되면 개신교 중에 한 20%가 영혼이 없다, 20%가 유물론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뇌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특정 뇌 영역이 어떤 기능과 관련이 있다, 그까지밖에 몰라요. 아까 뇌 영상 기술이나 뇌 손상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하면은 제가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 이 뇌 영상 기술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뇌 구조를 보는 것은 마치 외계인이 밤에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도시 불빛이 어디에 있고 움직이는 차가 불빛이 어디에 요거예요.
그걸 본다고 해서 뭐 우리 인간의 활동을 이해하는 건 아니죠. 천지 차이죠.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적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정신이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지 두뇌만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결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영혼의 존재 여부를 말할 수 없어요. 과학의 근원적인 한계죠.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은 영혼과 몸의 결합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두뇌주의는 뭐냐? 이거는 과학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입니다. 이거는 어떤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유물론에 기초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실제와 두뇌주의 어느 것이 맞는지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과학적 사실과 상충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뇌주의자들은 다음 세대를 세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이미 교과서에도 두뇌주의자에게 유리하게 지금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뭐 이제 과학으로 뭐 영혼이 없는 것이 마치 증명된 것처럼,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몇 가지만 발췌했어요. 그리고 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돼요. 그래서 근데 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두뇌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가 그냥 컴퓨터라고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뇌주의는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걸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두뇌주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 세뇌가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두뇌주의는 그냥 그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몰라가지고 세뇌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그 다음에 확신, 그 다음에 또 지식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말하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용감하게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난을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돼가지고 더 빨리 전파가 돼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뇌과학 자체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뇌과학 연구는 괜찮아요. 이거 두뇌 질병이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괜찮지만 두뇌주의를 반대하는, 두뇌주의 뭐예요? 영혼 없고 뇌가 모든 걸 한다는 두뇌주의를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뇌과학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정말 이 인간의 두뇌를 보면 정말 그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영혼에 대한 요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정신활동, 그러니까 판단이든지 감정이든지 모든 것은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마치 뭐 특정 영역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만, 이런 것만 영혼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은 다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과 영혼이 분리가 안 됩니다. 완벽한 하나예요. 완벽한 하나. 그리고 분리가 일어난다는 건 특별한 어떤 신적 개입이 있을 때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탁월한 정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두뇌가 뭐 동물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도 좀 있겠지요. 있지만 그것만이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정신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존재해요. 그래서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거를 확신 있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 두뇌주의 옹호자들은 확신을 갖고 영혼이 없다고 떠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 진짜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걸 우리가 널리 알려가지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사실 그게 오늘 우리가 창립한 인간의식연구소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